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뒤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온 3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여성은 살해 이유를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괴롭힘으로 또래 여학생을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10대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간호사 준비생에게 접근해 수상한 제안을 하는 전직 간호사가 있다는 제보가 사건 반장에 들어왔습니다. 대학병원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빌미로 준비생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빨리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일본 경찰에 붙잡힌 한국인 30대 남성 김모, 예, 지금 나가고 있죠. 물론 일본 방송에서는 실명과 얼굴 다 나갔습니다만 아주 그냥 일본에서 국위를 제대로 지금 선양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3월 관광객 신분으로 오사카 건너가서요. 20대 또 중학생 3명 여성 몸을 만지고 이렇게 튀는 거 하면은 도둑질도 했다고 해요. 자, 그래도 또 창피한 건 아는지 도둑질한 건 인정하면서도 성추행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형이 좀 센 편이니까 거기서 죗값을 달게 받고 왔으면 안 와도 좋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건 반장은 작은 신문고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항상 매 눈으로 세상 부조리를 살펴주세요 하신 손혜경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지훈 씨 어제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어디 아파? 하신 사랑이님,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무 일 없었는데요. 안 아픈데요. 하나도 안 아픈데요. 아 진짜? 예. 화장이 좀 떴던 모양입니다. 자, 이태리 밀라노 사는 오빠한테 라면을 좀 보내는데 2주 넘게 세관에 묶여 있어요. 국제 전화했더니 받지도 않고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어요 정말 하신 광미영님, 저희 집 세입자가 주말 부부인데요. 그 집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주중에 딴 여자가 들락거리는데 이거 어쩜 좋을까요 하신 김인숙님. 자, 양 변호사님 어떻게 하죠? 이거는 그 이웃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솔직히 못 됩니다. 이거 괜히 관여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파악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자중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물어보시면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서로 분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자, 현경숙님, 뉴질랜드, 제이슨 아범님, 스윗 제키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바 뉴스 6반!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주차 시비 끝에 칼부림입니다. 자, 오늘은 좀 끔찍한 사건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한 남성이 이웃과 주차 시비로 다투다가 결국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 일단 사건 내용부터 좀 들어보죠. 네, 오늘 아침 7시쯤 경기도 광주 화덕동에 있는 한 빌라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이 이웃인 50대 남성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격분한 이 70대 남성이 다시 집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소위 일본도라고 불리는 1m 길이의 진검을 들고 나와서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웃인 이 50대 남성은 오른쪽 손목에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과다출혈, 심정지 상태로 닥터헬기에 실려서 병원에 이송됐는데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가해 남성은 당시 피해 남성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싸우다가 격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서 가해 남성에 대한 적용 혐의를 살인 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수사 중입니다. 이거 참 저희가 입에 옮기기도 참 너무 끔찍한데, 지난해 이 장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일본도를 휘둘러서 살해한 남편 사건도 있었죠. 자, 교수님, 이 진검입니다. 진검. 사실 이 진검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이제 검도 수련을 하는 그런 그 고단자들 같은 경우에 진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 같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거 함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차 문제가 있었지만은 112에 신고까지는 안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이 격분을 아무리 해도 그렇지
지금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이것이 이제 불법적으로 이 도금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를 했는지 여부를 갖다 확인을 해보니까 2015년도에 소지 허가증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소지 허가를 받은 것이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갖다 해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70대 남성을 상대로 해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 보죠. 되레 큰 소리 치는 먹튀범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식당 내부입니다. 자, 카운터 앞을 지나가는 남성이 뒤를 돌아서 뭔가를 탁 보더니 뒤따라서 다른 남성들 2명이 또 졸졸졸졸졸졸 저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잠깐 밖에 가서 그냥 담배 피우러 가는 거겠지 생각했는데 그대로 쌩 역시 먹튀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 무전 취식했던 사람들이 양 변호사님 다시 왔다고요? 다시 왔다고 합니다. 저 보신 영상은 지난 1월 말에 서울 강서 한 술집에서 찍힌 건데 이 성인 남성 3명이서 한 5만 원어치 무전 취식을 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이제 안주 술 시켜서 먹다가 새로 3잔을 새로 시켰답니다. 그리고 몇 모금 안 마시다 나가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새로 시켜놓은 게 있으니까 담배 피고 들어오겠거니 했는데 그대로 가버렸던 일이에요. 근데 한 2주 정도 지나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내가 무전 취식한 사람인데 계좌 불러라 이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어찌된 일인지 자취정 얘기하고 일단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뚝 끊었대요. 나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있다가 그냥 남자 손님이 2명이 와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얘기 좀 하자 그러더니 사실 내가 그 무전 취식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아니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죠. 미안하다고 얘기부터 하고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일반 손님인 척 가서 술 마시다가 이런 법이 어딨냐라고 하니까 오히려 다짜고짜 큰 소리가 아니 도대체 원하는 게 뭔데 이러냐 막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연행되는 걸로 사건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자, 박 변호사님. 네. 뭐가 이렇게 당당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가 않아서 본인이 좀 얘기를 해봤어요. 무전취식, 사기, 업무방해 같은 게 될 수가 있는데 고소까지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경찰이 직접 전화를 해보니까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라고 예? 경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니까 담당 경찰은 전출 갔다라고 하고요. 다만 무전취식죄는 경범죄처벌법이고 위반이고 또 사기죄가 재산범죄인데 아마 그 범위라든지 고의 같은 게 없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업무방해는 위력이나 위기가 필요한데 또 그런 부분도 부족했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혐의가 없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되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고소인한테 통지는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해주지 않았던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따끔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늦은 밤 오토바이를 힘겹게 끙끙 끌고 가는 저 남성 바로 도둑놈입니다. 하지만 경찰 신고 후에 되찾은 오토바이. 자, 그런데 이번엔 친구랑 같이 오더니 훔쳤던 것도 훔쳐서 저렇게 쌩 가버립니다. 자, 이번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예, 야심한 밤 검은색 오토바이를 끄는 여학생 2명 역시나 훔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토바이가 흰색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양 변호사님, 오토바이 키가 없어도 저렇게 훔쳐가는데 오토바이에 자물쇠를 채워놓을 수도 없고, 자, 더 놀라운 거, 저들이 학생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두 사건 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보신 것처럼 저기 이제 SNS에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화제가 된 사건인데 멀쩡하게 오토바이를 흰 옷을 입고 훔쳐갔다가 잡혔어요. 근데 학생이니까 처벌을 못했고 다행히 오토바이는 찾았는데 그러면서 또 그 오토바이를 또 훔쳐간 거예요. 그 사건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여학생들입니다. 여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훔친 건데 이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왔답니다. 근데 전동 킥보드 이용하려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자기 인적사항이 다 입력이 돼 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도둑이 누군지 다 신호를 남겨놓고 간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찾았는데 오토바이도 돌려받았는데 보신 것처럼 검은 오토바이가 하얀색으로 뒤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번호판도 뗐던 겁니다. 이 학생들이 이거 라커로 칠하고 번호판 떼면 훔친 건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돌려받았는데 오토바이가 엉망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모님이 이거 촉법이니까 문제 없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받으려면 이 민사상 청구해라.
근데 게다가 이분이 이제 피해자 얘기긴 합니다만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런 태도를 보이시면 자기 자녀한테 해로워요. 아시겠지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이어가 보죠. 구급차 양보했더니 이거 지금 뭐 엄청 핫한 일입니다. 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고속도로 터널 아닙니다. 1차로를 달리고 있는 불박차가 갑자기 옆쪽으로 차선을 바꿔요. 왜? 뒤에서 삐요 삐요 하면서 자 먼저 가세요. 구급차에게 양보를 저렇게 한 겁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자, 불박차 운전자한테 불박차 운전자 좋은 일도 했겠다. 커피 한잔 하러 딱 휴게소에 딱 왔는데 자, 잠깐만 저거 아까 그 구급차 이거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환자가 없다면 휴게소 갈 수 있죠. 자, 그런데 보신 대로 삐요 삐요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한 운전자가 올린 글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터널에서 사이렌 울리면서 달려오는 구급차에게 양보를 했는데 그 구급차가 휴게소로 갔다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글쓴이는 그 구급차 운전자가 매점에 들어가서 태연하게 간식까지 사들고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차하고 태연하게 걸어가는 모습도 있지만 초상권 보호 차원에서 올리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이 구급차 사진만 올렸는데요. 글쓴이는 이 글 보고 그 사람이 반성했으면 좋겠다. 반성문이라도 올라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교수님 저거는 진짜 안 됩니다, 진짜. 사실 이제 긴급 자동차로 인정이 된다면 이 교통법규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갖다가 악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저런 식으로 뒤에서 사이렌을 울리면 이 시민들이 양보 의무를 갖다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치 모세의 기적까지 쫙 이게 벌어지고 하는 그런 것도 가끔씩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어떤 그 사례들을 보면 김장철에 배추 옮긴다고 저렇게 돌리고 한 적도 있었고 커피 테이크아웃 한다고도 저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1항에 보게 되면 이 용도 외에 운영이 됐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업무 정지 처분을 당하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처벌받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없다라고 합니다. 의외로. 처벌이 약하니까 저런 짓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저것은 반드시 어떤 거기에 맞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만취해서 편의점에서 싱싱. 자, 기가 막힌 사진인데요. 만나보시죠. 자, 여기는 편의점입니다. 남성 2명이 급히 코너링을 딱 저렇게 하는데 뭔가 봤더니 전동 킥보드를 저렇게 타고 있습니다. 안에서 그거 타지 마세요. 점원이 목청껏 만류해도 그러든지 말든지 저렇게 계속 안에서 쌩쌩. 자, 박 변호사님. 네. 어쩌면 좋습니까, 저 인간들? 편의점 냅니다. 저기가 도로가 아니고요. 저기서 이제 남성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찍혔는데 뭐 싱싱카 타는 것처럼 아이들 아주 뭐 질주하고 있는데 문제는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던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겠죠. 또 멀쩡한 상황이라면 저 안에서 타지 않았겠죠. 그렇죠. 자, 전동 킥보드 이거 지금 이 개인용 이동 장치라고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면허 같은 거 소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승차 인원 제한 같은 것도 있고 특히 음주운전 규정 적용도 받습니다. 예컨대 혈중 알코올濃도 0.03이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또 0.08이면 취소가 될 수가 있고요. 음주운전을 했을 때 범칙금을 받습니다. 10만 원 범칙금이 될 수가 있고요. 측정 불응을 하면 13만 원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범법 행위를 한 거고요.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줄 서는 식당만 찾는 아내입니다. 자, 어떤 얘기일까요? 네, 일명 핫플레이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식당이나 카페만 고집하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편의 사연입니다. 이들은 신혼부부고요. 주말이면 꼭 데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아내가 그 SNS에 빠진 이후부터는 SNS에서 핫한 이 카페나 식당만 골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엔 원격으로 이렇게 줄을 서는 테이블, 이 웨이팅 앱도 있다곤 하지만 아내가 가고 싶은 곳은 원체 인기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직접 줄을 서거나 최소한 번호라도
멀어졌고 기다려야 하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는 남편 생일을 맞아서 좋은 곳 데려가고 싶다면서 일찍부터 깨워서 나갔는데요. 그 식당은 한정 수량만 판매하는 국수 핫플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국수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일단 아내가 좋다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2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 바로 앞에서 순번이 끊겼던 거죠. 아하, 남편이 지쳐서 그냥 아무 식당이나 가자,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내는 절대 안 된다면서 다시 막 검색을 하더니 근처 30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핫플레이스에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배고픈 남편이 결국 폭발해서 아내에게 화를 내게 됐다는데 이 아내를 어쩌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지훈이 오빠, 네가 사람이니? 우리 결혼하고 첫 번째 오빠 생일이잖아. 나 오빠 생각해서 진짜 미슐랭 스타 국수 맛집 데리고 왔더니 그거 좀 힘들다고 짜증을 내. 오빠, 한 끼를 먹어도 우리 제대로 먹자. 응? 동그라미. 아, 여기서 또 우리 양 변호사님 성격 나옵니다. 이거 진짜 좋습니다. 자, 다음은 남편입니다. 자기야,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수타로 뽑든 기계로 뽑든 국수빨이 다 거기서 거기지. 이거 하나 먹겠다고 이 고생을 하니? 자기야, 솔직히 말해. 너 인스타에 사진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X? 아, 자, 일단 우리 박 변호사님. 저는 사실은 제하고 또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왜요? 저는 사실 싫습니다. 줄 서서 먹는 거 자체가. 아, 저도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걸 잘 몰라요. 암만 맛있다 하더라도 줄 서서 먹으면 그 맛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게 개인적 취향도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남편이 너무 배고프다 하잖아요. 국수를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데 계속 그런 것들 주장하는 거는 좀 배려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찍고 뭐 그럴 수 있고 핫플레이스 찾을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아내보다는 남편의 편을 들고 싶습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 그 사모님하고는 어떠세요? 취향이? 저는 줄 서는 데를 제일 싫어합니다. 사모님은? 약간 줄 서서라도 먹으려고 합니다. 아, 딱 이 그 케이스 차이가 조금 납니다. 저는 줄 서면 맛이 없어져요. 아, 진짜. 줄 서는 거 자체를 싫어해요. 아무리 만난 것도. 아유, 줄 서면서 맛이 떨어져요. 아, 진짜. 줄 서는 제일 야, 싫어합니다. 좋네, 이거. 자, 우리 교수님. 인간의 본능 중에서 배가 고프면은 분노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남편 생일날 괜찮은데 한번 그 데려가겠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나라 그 옛날 속담에 생일날 잘 먹으려다가 일회를 굶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 남편도 자기는 줄을 서서라도 그렇게 먹겠다라고 해서 둘이가 같이 동의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남편은 정말 배고파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남편한테 초점을 갖다가 맞춰서 생일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자, 진짜 뭐 교수님 말씀처럼 인간, 사람도 동물이다 보니까 배가 고프면 날카로워집니다, 신경이. 예?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줄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먹는 거에 그렇게 집착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걸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줄을 서는 과정을 그냥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내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아내가 좋아하는 거면은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집에서 하는 걸 좋아하면 집에서 하는 거 저는 집에서 하는 걸 차라리 더 좋아하지만 의외로 뭐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그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되거든요.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아내가 그냥 좋아한다면 저렇게 따라가 주는 수 있는 시간도 신혼이니까 가능하지 시간 지나면 그런 시간도 금방 또 지나가요. 배고픈 것도 참기 어려워하시는 스타일이라면 가까운 편의점에서 군것질거리 사서 먹으면서 아내랑 얘기하는 시간으로 좀 그 기다리는 시간 자체를 즐거운 시간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꼭 등산을 간다 그럴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면 뭐로 힘들게 걸어 올라갑니까? 그냥 쭉 뭐 저 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타고 가는 게 되지. 그렇게 생각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기자는 우리 양 변호사님 저 주장에 뭐 반박할 건 없어요? 아니 뭐 저도 이런 핫한 식당 카페들 많이 가봤는데요. 줄 서서 가봤습니다. 맛있긴 맛있는데 안 줄 서는 곳도 굉장히 맛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편 생일날 굳이 2시간씩이나 굶겨가면서 줄을 서야 하나 하는 생각도 저는 사실 들기는 합니다. 네, 가족 여러분들도 X를 좀 많이 선택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레드썬님, 그놈의 인스타가 문제야 하셨고요. 요인님, 한두 번이야 괜찮지만 매번 그러면 점점 하셨습니다. 비누님도 역시나 첫 생일인데 2시간을 굶기냐 하셨고요. 쌈박이님, 저도 핫플 좋아하는데요. 저건 좀 심하네요. 적당히 하면 남편도 따라와 줄 거예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일수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얼마 전 사모님께서 이 폴댄스 학원에서 운동 중에 사고로 좀 척추를 다치셨다고요. 자, 근데 그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자, 보시죠. 자, 사모님 저렇게 폴에 매달려서 동작을 이어가시다가, 아직까지는 저렇게 추락을 하셨어요. 저 밑에 매트는 깔려 있었지만 저게 충격 흡수를 전혀 못하는 딱딱한 매트였다고 해요. 자, 학원에 이거 보험 처리를 좀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뭐 일반 체육시설로 분류가 돼서 그걸 들지 않았다고 하더랍니다. 결국 병원비, 치료비 모두를 자비로 쓰셨다는데 보다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저렇게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옳은 말씀이시고 사모님 빨리 캡처하시길 바랍니다. 종근당 건강물은 모든 건강 다 있다. 건강 다다다. 종근당 건강물. 한국인의 관절로 태어나 어부바의 민족 답게, 단군의 후예 답게. 우리의 관절은 마르고 닳도록 살아왔다. 한국인의 관절 건강, 이제 콴첼과 상의하세요. 관절엔 콴첼.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뒤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온 3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여성은 살해 이유를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네, 일단 이 30대 여성은 지난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오자마자 목 졸라 살해했는데요. 그 직후에 또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11월에 두 번째 아기를 역시나 병원에서 낳았고 병원 인근에서 살해한 뒤에 이 시신도 함께 보관을 했습니다. 두 아이의 사체는 집 냉장고 냉동실에 수년 동안 보관돼 왔습니다. 여성이 살해한 두 명의 자녀는 각각 남자아이, 여자아이였는데 모두 생후 하루도 안 된 갓난아기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아기의 시신에 대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고요. 이 여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여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저희가 이걸 전해드리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자, 그런데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다고요. 경찰 1차 조사 당시 여성이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가족 몰래 출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아이를 넘겼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경찰은 납득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살아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살아있으면 사실 포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납득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여성의 집에 압수수색을 했고요. 압수수색 결과 이 냉장고에서 이 시신을 발견을 했고요. 결국은 여성의 자백을 받아내게 됩니다. 약간 설해마을 그 사건 생각도 나고 말이죠. 왜 이랬을까요? 글쎄, 일단 여성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해요. 여기 이미 12살, 10살, 8살 큰 아이들이 있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 부부가 둘 다 이제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이 살고 있는 아파트 우편함에 신용정보에서 우편물이 쌓여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근데 지금 정말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하나도 그런 상황인데 아이가 또 생겼다라는데 남편도 그러니까 임신한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낙태했다고 하니까 그냥 그것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특별히 배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랬다고 하니까. 근데 하여튼 나이가 어린 부부도 아닌데 자녀도 있는 부부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좀 굉장히 좀 안타깝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니 이제 아이 셋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 둘을 저렇게 했습니다. 자, 임신을 했어요. 누구누구 아빠 나 이번에 가진 아이 낙태했어. 지웠어. 그래?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예? 보통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면 임신을 하지 않게 피임을 하면 될 거 아닌가 이 간단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이 하는 얘기 중에서 저는 조금 그 특이한 부분이 배가 많이 나왔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기를 살해할 줄 몰랐다. 이 두 개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게 이제 좀 저는 눈에 띄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아이들을 이 영아들을 살해해 놓고 왜 자기 집 그 냉장고에 보관했는가? 제가 봤을 때 냉동고가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설해마을 베로니크 사건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건데 이 다른 곳에 유기를 하는 것보다는 보통 일반인들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끔찍하지만 자기 집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이 발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또 다른 걸 하다가 이렇게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이 아이를 갖다가 물거나 하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매우 끔찍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의 냉동고, 어떤 통제 가능한 자신이 통제 가능한 집 안에서의 그 또 냉동고 보관의 용이성 참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자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왜 지금에서야 밝혀진 건가? 네, 최근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여성이 이 아이들을 산부인과에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 자체는 기관에 등록이 돼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성이 자녀들에 대한 출생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최근 감사원이 최근에 감사를 벌여서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는 안 돼 있는 사례들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을 한 겁니다. 이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가 이 여성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조사를 거부했고 결국 8일에 여성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해서 수사 결과 이런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뭐 경찰도 잘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지금 뭐 양 변호사님이든 또 오윤성 교수님 이 남편의 어떤 진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 생각에도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경기도 화성에서도 비슷한 영아유기 사건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패턴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20대 여성입니다. 미혼인데 2021년 12월 달에 아이를 서울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직업이 없고 또 생활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이 아이를 입양할 의사가 있는 제3자에게 아이를 넘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카페에서 남성 2명, 여성 1명을 만나서 아이를 넘겼는데 그 사람들의 신원은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대가가 오갔는지는 확인 안 되고 있고요. 당시 아이한테 신생아 번호라든지 예방 접종도 받았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왜 그랬답니까? 이 경우도 경제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서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아기를 인터넷에 넘겼다라는 건데요. 일단 그말만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경찰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라든가 그동안 사용 내역 같은 걸 보면 사람을 찾았다든지 누구를 만나자고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 사실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아기를 그렇게 실제로 데려갔더라도 이 여성은 유기입니다. 이거 유기가 맞죠. 본인이 키워야 될 아이인데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입양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양법 위반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저 걱정이죠. 혹시라도 더 좋지 않은 일이 있을까 봐 그걸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자, 교수님, 일단 말이죠. 제가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첫 번째 수원 사건 관련해서 좀 이것 좀 다시 한번 좀 교수님이 갖고 계신 어떤 의문점이나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설해마을 그 베로니크 사건 같은 그런 경우도 실제로 이제 그 사건이 말이죠. 한국에서 2명의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프랑스에 있을 때 이미 1명에 대해서 그렇게 또 했었어요. 총 3명이에요. 알려지기로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남편은 처음에는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 좁은 공간에서 같이 사는 그런 입장에서 2명, 3명 그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그것을 상대되는 배우자가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한번 남편은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지만 좀 의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좀 이렇게 밝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그 병원에서 나온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건데 그래서 한때 예전에 좀 유사한 또 사건이 있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등록을 하도록 하는 하지만 또 병원에서는 왜 그런 행정적인 부담을 우리한테 지우냐 해서 약간 반발해서 이게 유야무야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논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를 지금 엄마는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 엄마인 거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아빠가 혼자 키우고 있을 때 미혼일 경우에 출생신고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생신고를 힘들게 해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는 아이가 8년 동안에 2,000명이 넘는 정도가 된다라면 좀 이걸 제대로 바꾸자 여러모로.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저출산으로 한참 그 나라가 힘들어하는데 태어난 아이들도 관리를 못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아직도 국회에서 답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천여 건에 딱 진짜 1% 조사를 했는데 3명 사망, 1명 지금 자막으로 나갔다시피 1명 유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전수조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공포감이 밀려와요. 네, 그래서 일단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지난 8년간 이렇게 출산 기록 있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2,000건이 넘는데요. 이번 전수조사는 복지부, 질병청, 경찰, 지자체가 함께합니다. 이 아이들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자, 이거는 계속해서 속보가 전해지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2020년 9월) 7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계속해서 누군가를 저격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 글들이 가리키는 사람은 한 여학생. 그녀가 성적으로 문란할 뿐만 아니라 일진이라는 등의 비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여학생도 대화방에 참여한 10대들 중 한 명이었다는 건데요. 자신을 욕하는 글을 참을 수 없었던 여학생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여학생에게 이른바 온라인 따돌림을 가했던 10대들. 법정에 선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한 여학생이 말이죠. 단체 대화방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일단 사건 내용부터 짚어보죠. 네, 지난 2020년 9월에 또래 7명이 모인 그 SNS 단체 대화방에서 한 여학생에 대한 대화가 오가면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 방 주동자 역할을 했던 10대가 있는데요. 피해 여학생 남자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혔다. 이런 사실을 추궁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막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주동자는 사흘 뒤에도 SNS 단체 대화방을 또 만든 뒤에 이 피해 여학생이랑 친구들을 초대해서 더럽다, 패줄 게 맞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모욕을 했고요. 주동자는 과거에도 이 피해 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욕설을 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너에 대한 소문을 내겠다 이런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겁을 주면서 돈 구해오라고 한 뒤에 현금을 뜯어내거나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여학생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19년에 성폭행 피해를 입어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결국 선고 공판을 열흘 앞두고 2020년 9월이었는데요. 이날은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을 당한 지 몇 시간 뒤였습니다. 결국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그 극단 선택을 한 피해 학생 1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6살짜리 학생을 저지경으로 만든 그 10대들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범격인 10대가 재판에 넘겨졌어요. 근데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년이긴 하지만 나이가 소년 연령이긴 하지만 이 피해자 명예훼손한 것도 돈을 뜯거나 폭행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부모에게 이 일이 있고 나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법 질서를 우습게 하는 태도가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이제 중형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집행유예요? 예, 그리고 공범인 다른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년부로 송치를 해서 형사재판 받지도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때 그 10대가 또입니다. 뭘 또 했길래요? 자, 알고 봤더니 저희가 전해드린 사건이었습니다. 2년 전쯤인가에 말이죠. 2021년 인천에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때 주범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친구예요. 이 10대 그 주범이 이 사람이 지금
그때 그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때 그 사건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2021년 6월 16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10대 여러 명이 장애 등급을 갖고 있는 이 10대 여학생을 데리고 와서 폭행을 했고 얼굴을 크게 다치고 했고 오물 같은 것도 뿌리고 뭐 알몸으로 해서 폭행을 가했던 사건인데 당시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해당 모텔을 찾아갔고 알몸 상태에 오물을 뒤집쓴 이 딸을 발견한 뒤에 경찰에 신고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전치 4주의 중상해를 입은 사건이고요.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피해 여학생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때렸다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그 학생의 어머니가 국민청원 게시판에다 글을 올려가지고요. 우리 애가 지금 엄청난 트라우마에 지금 나가 보이고 있는 저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저짓을 했던 그리고 앞서 그 사이버 불링을 했던 참 제가 이거 뭐라고 욕도 못 하겠고 자, 그 자가 그 사진 보여주세요. 예, 그 모자를 쓰고 잽니다. 제 보세요. 얘가 그때 무슨 짓을 했냐면 저기 티셔츠가 곰돌이가 그려져 있어요. 그 짓을 한 애가 저런 티셔츠를 입고 와가지고 세상에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와가지고 휴대폰 보고 있어요. 그때 네.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 얘 뭐 하는 애야? 그랬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들이 당시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서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취재진들이 뭐 장애 있는 친구를 왜 그렇게 가혹하게 괴롭혔냐, 죄책감 안 느끼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손에 든 휴대전화만 쳐다보면서 법정 안으로 들어가서 더 공분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자, 교수님. 이 정도면 얘는 진짜 어떻게 봐야 돼? 그 개전의 정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간에 있어서의 그 범죄라든가 일탈 행동을 결정을 하는 그 부정적 요소 중에 하나가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별로 의식을 하지 않거나 그 처벌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리화할 때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요. 아까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서 출두하는 그 당시에 기자들이 여러 가지를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무시했죠. 그건 뭐냐면 본인이 이미 앞에서 나왔듯이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니네. 나 이제 뭐 집행유예고 뭐 또 어떻게 보면 처벌도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소위 어떻게 표현을 하면 굳은 살이 백인 건데 국가가 부모들에게 훈육하는 것을 갖다가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법적으로라도 국가적 측면에서의 어떤 정의 실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저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끔 뭔가 어떤 조치를 갖다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뭐 집에서도 그냥 놔먹이고 학교 또 기타 사회에서도 저런 식으로 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 범죄라든가 비행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을 저질렀던 쟤네들이 온라인 따돌림 사건을 해가지고 또 이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하게끔 몰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온라인 따돌림 사건 박 변호사님, 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당연히 이게 말이 되냐 해서 항소를 했겠죠. 자, 2심이 어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2심 결과 역시 항소심 결과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이제 제명 자체가 이제 명예훼손죄다 보니까 막 그 한계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재판부도 그런 얘기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엄벌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피고인 생각하면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고민했다라고 하면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했고요. 뭐 양형 뭐 여러 가지 유불리 정상들을 봤는데 이거를 형량이 적정하다고 아마 판단했고 아마 가장 큰 거 중에 하나는 뭐 이런 창창 뭐 한 피고인 앞날도 얘기를 했지만 범죄 자체가 이제 명예훼손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양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 관련 기사에 저 앞길이 창창 저 오늘 난리 났습니다.
이거 완전 그 기사에 달린 댓글 보면은 자 앞길이 창창했음에도 세상을 떠난 그 피해자는요 어쩌라는 겁니까? 전 이게 두 번이나 비슷한 일을 했고 한 번은 이제 피해자가 결국에 극단적 선택까지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드는데 재판부에서 이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걸 명백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길이 창창하다라는 이거는 정말 이 어떤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쓸 때도 이 판결문은 본인이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고 나오는 게 판결문인 겁니다. 그걸 예. 보고 국민들도 법이 이런 것인지를 배우라고 쓰는 게 판결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판결하고 이런 식으로 판결문을 쓰시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사실. 교수님 좀 짧게 좀 이거는 저는 이 얘네들은 뭐 당연히 이제 뭐 그렇지만은 전 재판부를 향해서 교수님이 좀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진짜. 국민들의 어떤 그 법 정서를 무시해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창창한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서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이 판결을 내린 그 판사께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되니까 사법부를 국민들이 불신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간호사 준비생에게 접근해 수상한 제안을 하는 전직 간호사가 있다는 제보가 사건 반장에 들어왔습니다. 대학병원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빌미로 준비생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제보 사건입니다. 네, 한 남성이 간호사 준비생들을 상대로 해서 대형 병원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제보였는데요. 이 남성은 자신을 대학병원 간호사라고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학생들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는데 처음에는 뭐 성적이나 스펙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5년차 연봉에 준하는 월급 받고 원하는 부서에서 시작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분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친해지고 나면 내가 사실 코인 투자를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서 11억으로 불었다. 소위 말하는 스폰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싶다라는 제안을 하고요. 졸업하면 이런 사이 끝일 거고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가야 한다면서 성관계까지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제보자는 우연히 이런 제안 받았다는 후배 얘기를 듣고 해당 남성 SNS 계정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팔로우된 여성들을 위주로 해서 일일이 쪽지를 보내서 혹시 이런 제안 받으셨냐 이렇게 제보를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확인한 결과 이런 행각을 이 남성은 2021년 9월 무렵부터 벌여왔고 이 메시지 받은 학생이 무려 15명에 이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 취업난이 빚은 정말 안타까운 이 현실인데 어떤 식으로 이걸 보낸 겁니까? 자, 지금 이 제보자 한 명이 확인한 피해자가 15명 정도가 될 수 있는데 SNS에 간호사 이렇게 검색을 하면 간호사를 지망하거나 간호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어떤 SNS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간호사 하려고 하느냐, 뭐 나도 그런 거 생각하고 있다, 간호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위치가 같으면 공감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 이후에 간호사 취직을 하고 싶으냐, 내가 아는 교수가 있는데 내 말이면 당연히 취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월급도 뭐 600, 700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그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조건을 이제 다시 이 내용을 하는데 성관계를 좀 하자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또 단체 사람들 보내서 하면 안 되니까 다른 방에 가서 또 얘기를 하자라고 하고 결국 이 남성한테 쏘가서 이 피해자 중에 일부는 성관계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걸 거부하는 친구들도 있었겠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야, 너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알아? 이게 협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취업을 미끼로 해서 정조까지 유린하는 매우 질이 나쁜 범죄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그 특히 피해 학생들 중에서는 이거는 그 성관계 맺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한 학생에 대해 가지고는 협박까지 했다는 거죠. 내가 너 신상정보 학교 교수님한테 이거 다 전부 다 유포를 할 거다. 그래서 네가 이 바닥에서 이 간호사로 일하는 걸 어렵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협박입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다. 대신 나랑 성관계를 갖다가 가지게 된다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제가 이제 지금 뭐 이 간호 분야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처음 이렇게 일을 갖다 시작하시는 젊은이들이 계신데요. 예. 처음에 봉급 6, 700 받는 그런 직업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서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한테 배웠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소리를 갖다가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미련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추가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 간호사 준비생들도 고등교육을 받은 친구들인데 뭔가 그래도 상대가 너무 터무니없으면 이걸 넘어갈 리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하는 게 SNS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자가 자기 SNS에 올려놓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동료 간호사들이랑 함께 찍은 사진, 병원 내부 사진 그런 것들을 쫙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보한 그 간호사분이 실제 현직의 간호사분이 봐도 이거는 그 직접적으로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예 볼 수도 없는 거 그런 걸 막 찍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환자 입원한 사람들의 이러이러한 환자들이 들어왔다. 지금 화면 나가는 거 보이시잖아요. 저런 거를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뭔가 의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한 사람이 저 남성의 SNS 계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목록을 쭉 살펴보니까 친구를 맺은 사람들이 온통 여자만 가득했던 거죠. 자, 그래서 몇몇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확인을 했더니 그제서야 사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잘린 지 한참 됐다는 게 무슨 얘기죠? 그렇죠. SNS에 대형 병원의 간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연락을 취하니까 놀랍게도 그런 직원이 없다라고 병원에서 회신이 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2018년에 그까지 다니긴 했는데 뭔가 불미스러운 일로 이 병원을 그만뒀다고 하고 그 불미스러운 일도 그 내용입니다. 2018년에 성희롱을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좀 충격적입니다. 다른 여자 간호사한테 뭐 합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아주 기분 안 좋게 했었고 이 성희롱 때문에 이 신고가 들어갔었고요.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인사위원회 징계 받기 전에 그만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잘렸는데 현직 간호사인 척을 하면서 간호사 준비생들에게 저짓을 했던 겁니다. 자, 모든 게 사기라는 걸 알아챈 피해자 곧장 경찰서로 갔죠. 하지만 신고도 못하고 다시 경찰서 밖을 나왔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에 신고했던 친구는 직접 만나서 관계를 갖지는 않았고 협박을 받았어요. 내가 너 신상 정보랑 모든 거를 유포하겠다. 근데 자기랑 2번을 자면 이거 없던 일 해줄 테니 나랑 2번 자자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피해가 없지 않냐, 신고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친구는 신고를 못했고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친구가 2명이 있는데 성인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고 처벌이 애매하다는 대답은 들었어요. 양 변호사님 이게 가능해요? 일단 협박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마 녹취를 하거나 특별한 다른 증거가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겁을 막을 만한 상황이었잖아요. 취업준비사 입장에서는 취업을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거는. 근데 그 부분은 증거 문제가 좀 걸렸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확실치는 않지만 성관계 부분은 사실 이게 성년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거에 속았다는 이유로 이거를 처벌하게 되면 이건 뭐 어떤 성폭행, 강간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자발적인 어떤 성관계, 속아서 한 걸 성인이 속았다라는 것 자체가 범죄로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만약에 간호사, 같은 직장 내에 선배 간호사가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직장 내의 위력이라는 게 성립할 수가 있는데 취준생이었으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게다가 이게 또 중간에 이자가 무슨 스폰을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폰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불법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온전히 피해자라고 법적으로는 따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수사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지금 가족 여러분들이 기가 차다, 기가 차. 진짜 뭐 정말 지금 탄식을 쏟아내고 계시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보자께서 저희한테 이걸 전달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서요? 자, 지금 확인된 사람은 15명입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나왔지만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시작한 게 2021년도부터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가 많을 것이다라고 이 제보자는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또 피해자들도 소극적이지만 본인도 간호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을 수 없어 제보를 했다라고 하고요.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남성이 간호사가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실제 만약 사실이 드러나면 간호사 협회에서라도 뭔가 제재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 이 제보를 했다라고 지금 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남자는요, 시쳇말로 잠수를 탔습니다. 완전히 뭐 그냥 흔적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냥 이 짓을 하고도 그냥 어디엔가 활보를 하고 다닙니다. 저는 얼굴을 봤습니다. 안경 썼더라고요. 정말 이런 자들의 얼굴을 방송에서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16년) 초 아이들이 방치되고 학대당하다 결국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던 때입니다. 경남 고성에서도 아이가 입학한 기록은 있는데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초등학생의 어머니는 40대 박모 씨.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 다니느라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아이에게는 언니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간 기록은 당연히 없고 몇 년 전에 실종돼서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상태. 이 큰딸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방치된 아이들 그리고 사라진 큰딸을 따라가 봅니다. 참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사건에서 이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았던, 하지만 역시 그래서 비극적인 사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이번 사건은 2016년에 있었던 겁니다. 좀 큰 아이들이죠. 당시 학교에 나오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이 집에 뭔가 좀 수상한 게 있다. 이래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걸 포착한 게 경남 고성경찰서였는데요. 2016년 2월에 한 아이가 그 이전 해에 입학은 했는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결국 소재를 파악해서 이 9살 난 아이를 찾게 됐는데 엄마 박 씨랑 같이 고성이 아니라 이 충남 천안시의 한 막걸리 공장 이 기숙사 숙직실에 머물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는 또래에 비해서 교육적 지체가 상당히 심해서 이 글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인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독촉을 피해서 도망 다녔다. 신분이 노출될까 봐 아이를 학교에 못 보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경찰은 아이를 교육적으로 방임한 혐의로 엄마 박 씨를 구속해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냥 아이 뭐 학교 안 보내서 방임이다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고요. 첫째 딸도 있었어요. 아하. 첫째 딸이 마찬가지로 장기 결석 아동이었는데 4살 이후로 행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2009년도에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애가 놀다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4살짜리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실종신고도 안 한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여성 같은 경우에 2009년 이후로 서울 노원구를 떠나서 여기저기를 전전하다가 고성까지 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살짜리 딸이 사라졌어요. 실종 신고하고 막 전국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뿌리고, 이게 보통 엄마들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큰딸 생사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지금 애가 컸다면 12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가 어디 있냐 추궁을 좀 해보니까 처음에는 놀이터에서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종교실에서 맡겼다고 하기도 하고요. 말을 안 들어서 야산에 버렸다라고 또 그 얘기도 합니다. 결국 거짓말 탐지기를 해봤는데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고 계속 추궁을 하자
결국 아이를 학대해서 숨져서 야산에 매장했다라고 진술을 한 것입니다. 아이고 교수님 이건 또 뭔 소리일까요 또? 예? 이 박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그 따져 보니까 2009년도 1월쯤에 그 남편과 가정 불화로 해서 5살 그리고 이제 2살 된 딸을 데리고 서울 집에서 나온 이후에 친구 집을 전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빚 독촉에 이제 시달렸다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이 아버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2010년에 법원에서 강제 이혼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아이들을 찾아보려고 했던데 아이들 찾지를 못하니까 할머니가 계시는 그 경남 고성에다가 강제 전입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경남 고성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도 바로 실제 이 고성 학교에 나가진 않았지만은 그쪽으로 이제 그 전입 신고가 돼 있으니까 강제 전수 조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 바로 이 아이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2011년 10월 달에 당시에 7살 먹었던 그 딸이 말을 듣지 않아서 폭행을 했는데 사망을 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경기도 광주 야산에다가 안매장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이죠. 이거 혼자서 했을까요? 혼자서 다? 이게 정말 사건이 이상한 게요. 혼자 아니라 여러 명이 했는데 그 여러 명의 관계도 이상합니다. 일단 박 씨가 자기 딸 둘을 데리고 있었고 박 씨의 대학 동창인 백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백 씨도 자기 가족이랑 그 집에서 같이 살았고요. 또 그 백 씨의 아이를 가르쳐준 학습지 교사 이 씨가 있는데 이 씨도 그 집에 같이 살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왜 한 집에서 같이 살았지 싶은데 이 씨와 백 씨와 박 씨가 한꺼번에 같이 이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숨졌고 결국에는 아이를 안매장으로 결심을 하고 이 세 명이서 3일 동안 시신을 이렇게 싣고 다녔다가 결국에는 경기도 야산에 그렇게 안매장을 했던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도대체?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굉장히 좀 기묘한 동거 관계인데 당시에 이 관계도를 좀 준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패널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죠. 예, 일단 이들을 이 묶은 연결고리가 바로 백 씨였습니다. 이 백 씨는 이 씨가 자신의 아들의 학습지 교사였는데 이 학습지 교사랑 굉장히 가까이 지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투자금 명목으로 이 씨에게 1억여 원을 빌려주게 되고요. 이 일로 남편이랑 사이가 틀어지니까 아예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지 교사랑 같이 동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지 교사 이 씨를 자신의 대학 동창인 박 씨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신앙심이 깊고 재력 있는 선생님이다 라면서 소개를 했는데 이 박 씨 역시도 학습지 교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본인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아가면서 9억 원 정도를 빌려줬고요. 역시나 이것 때문에 가정불화가 생기면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 둘을 데리고 같이 역시나 이 학습지 교사의 집에 들어가서 동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집에는 결국 이 학습지 교사의 언니 그리고 백 씨의 어머니 등까지 결국 성인이 6명, 아이들도 6명 이렇게 여러 명이 한 집에 살게 됐던 거고요. 박 씨랑 백 씨는 학습지 교사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같이 일까지 해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교수님, 이게 무슨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러고 저도 딱 저거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무슨 신앙 공동체인가 막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느슨한 형태에 있어서 이 사이비 종교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 이유는 말이죠. 지금 이제 그 대학 동창인 백 씨와 그리고 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가 이 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일종의 정신적으로 종속이 되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두 사람의 패턴이 똑같아요. 돈을 갖다가 거액을 갖다 빌려주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 씨가 있는 그쪽 집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공동생활을 갖다가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족의 형태 자체가 보통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공동체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집주인 이 씨가요. 이 집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휴대전화도 대리점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아니 돈을 갖다가 빌려줬는데 그걸 갖다 받지 않고 그 집에 가서 그 이 씨가
뭐 이렇게 지시하는 그것을 갖다 따랐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이비 종교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10억 투자를 했는데 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쪽에 가가지고 약간 이렇게 종속된 상태에서 예. 어떤 지시를 받으면서 생활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일종의 그 정신적 종속 상태가 존재하지 않으면 성립되기 힘든 광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자기들끼리 뭐 신앙 공동체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는데 아이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2009년 초부터 경기도 용인에서 아주 큰 좀 72평짜리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를 했는데요. 이 박 씨 아이 2명이 있죠. 또 백 씨 아이 1명 있습니다. 아이들 셋이 아마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유난히 이 박 씨의 큰딸이 타겟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말을 잘 안 듣는 이유로 베란다에 감금하고 밥도 잘 먹이지 않고 학대가 2년 가까이 지속이 됐는데 숨지기 전날인 2011년 10월 25일입니다. 아이가 가구하고 옷을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회초리 등으로 폭행을 하고 테이프로 묶어놔서 구타하는데 방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하러 나가서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나중에 경찰조사에서는 당시 자수할 생각도 있었지만 아이 몸에 멍등이 있어서 수사가 좀 두려워서 차에 싣고 나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던 당시 저자들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하늘 때는 가만히 있을 때 그때 좀 힘든 것 같아 보였지만 말을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제가 봤을 때 얘가 뭐가 보인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놀래갖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빨리 오라고. 근데 그전에도 제가 미리 전화했었거든요. 빨리 오라고. 나는 이제 그냥 애기 출근하기 전에 빨리 안 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렸거든요. 구타를 당했다는 걸 장시간 걸쳐서 이렇게 아니요, 왜냐면 저희들이 몰랐던 게 그 엄마가 그 티를 안 냈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엄마가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영장부터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거 어떡하냐고. 아니, 뭐가 저렇게 당당해요? 저게 지금 학습지 교사이자 집주인 이 씨인데요. 당연히 몰랐을 리가 없고 오히려 학대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친모 박 씨가 훈육 핑계로 학대를 할 때 아이 입을 틀어막아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기도 했고요.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아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절규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듣고 친모에게 우리 다 죽여버린다는데 너는 애를 살인자로 키울 거냐? 라면서 또다시 박 씨에게 체벌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대를 저 집주인이자 학습지 교사가 주도하고 지시했던 거죠. 자, 일단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양 변호사님, 저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재판부에서 봤을 때도 집주인의 이 씨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봐서 징역 20년 선고를 했고요. 친모는 15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동창이라는 백 씨 그리고 학습지 교사는 집행유예로 됐고 다만 친모는 정신질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항소심에서 10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자, 교수님, 그 학대 살해당했던 그 큰딸, 그 아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정말 마지막 정말 단말마적인 그 고통 다 죽여버릴 거야. 그 아이 그 어린애가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랬더니 쟤 잡아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결국 죽인 거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도요 아주 구체적으로 저 아이를 갖다가 뭐 몇 대 때려라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 구체적인 지시를 갖다 내린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밝혀졌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이 박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다 공범이잖아요. 근데 공범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까지도 본인이 숨겼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갖다가 해 나오던 그 여성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정신적인 조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느끼고요. 사실 이 그 사건이 밝혀지게 된 계기도 2015년 그 말에요. 그때 저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겨울인데 맨발로 나와가지고 그쪽에서 막 그냥 이렇게 슈퍼에서 막 그 물건을 갖다가 그렇죠. 먹는 그 11살 그 아이 학대 사건으로 이제 이것이 또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했었던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도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출생을 했는데 학교를 안 간 그런 것을 갖다 매칭을 시키니까 아까 1%를 갖다가 무작위로 했는데 4명이 나왔다. 그럼 100%면 400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통계가 정말 틀리기를 갖다가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인공 동물입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곰 한 마리가 건물 2층 창문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앞발로 창틀을 꼭 부여잡고는 힘을 줘서 창틀 위에 서는 것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진 않고 뒷걸음질을 쳐서 다시 내려오는데요. 이 곰은 내려가고 싶은 건지 아래를 내려다보기도 합니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힘겹게 매달려서 입으로 창문만 뜯어내던 곰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건물 안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집 안으로 저렇게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공. 이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예. 근처 이웃이 곰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한 뒤에 영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곰은 출동한 경찰이 열어준 1층 창문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숲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니, 좀 뭐예요? 이 곰이 집을 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직장에 있던 집주인은 당연히 불안해될 수밖에 없었죠. 막상 집에 와보니까 저녁에 먹으려던 돼지갈비 그리고 몇몇 간식들 털어먹는 거 외에는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야생동물 관계자는 배고픈 곰들이 주택가로 내려오는 시기라면서 동네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한 경찰이 앞에 서 있던 차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운전석을 본 경찰이 다급하게 다시 경찰차로 달려가서 차에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차를 돌려서 막아 세우는데요. 그런데 차는 멈추지 않고 결국 슬금슬금 오더니 경찰차에 부딪힙니다. 경찰은 차에서 내려서 멈춘 차량의 운전석을 쓱 한번 들여다보는데 뭘까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분 전에 이 차량이 신호가 초록불인데도 달리지 않고 아주 천천히, 지금 보시죠,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 이번엔 또 멈추지 않고 또 계속 슬금슬금 앞으로 가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이 차에 가봤던 건데 예.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채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경찰이 이 차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경찰차로 돌아가서 차를 막아 세웠던 건데요. 하마터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는데 경찰의 재빠른 판단 덕분에 이걸 막았던 거고요. 운전자 70대 남성이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현장에서 의식을 찾았고요. 지금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멕시코로 가보시죠. 자, 차에서 내린 한 남성 뒷좌석에서 셔츠를 꺼내고 조수석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짐을 챙기고 있는데 멀리서 차 한 대 오고 있죠. 그냥 지나가나 싶었는데 남성이 차 앞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누군가가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 남성 이들을 보자마자 바로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도망가. 예,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손에 총기까지 들고 있어요. 이 남성을 막 쫓아가는데 강도인가요? 글쎄요, 남성은 얼마 못 가서 길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사람들이 내린 차가 후진해 가서 쓰러진 남성을 자기들의 차에 태웁니다. 와, 이거 납치다. 그리고 또 다른 남성은 쓰러진 남성의 차를 또 뒤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쫓기던 남성과 수상한 차들 모두 현장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납치 사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벌어진 납치극이었고요. 근데 납치된 남성이 바로 저 지역 선거재판소의 치안 판사였다고 합니다. 판사. 예, 평소에 인권이나 노동 문제를 주로 다루던 판사였다고 하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자기 집 앞에서 납치를 당한 겁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2시간이 흘렀는데 판사가 직접 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상처는 입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조사 중인데 아직 납치범들의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고요. 납치범들 잡지도 못했다고 하고 또 이상한 건 판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한 남성이 대교 난간 밖에 매달려서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뛰어내릴 듯이 몸을 움직이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이 남성을 말리지 않았고 남성은 결국 안 돼! 강으로 안 몸을 돼! 내던지고 맙니다. 아니, 말해야지. 저거 왜 보고만 있어? 남성은 강물에 세게 부딪히면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성 옆에 허우적거리는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남성은 헤엄쳐서 곧장 이 사람에게로 다가가는데요. 바로 이게 남성이 12m 높이 다리에서 뛰어내린 이유였습니다. 한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강에 빠졌고 배달원이던 이 남성은 배달을 하다가 이걸 보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남성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沉下去好久了，你就不行了，我就跳下去。当时接触水面那一瞬间太难受了，然后有点后悔了，但是没办法，他已经沉下去了。要是你感觉你不下去瞄他一把的话，可能就是没了。 이 남성은 물에 빠지면서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구조대가 올 때까지 여성이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줬고 두 사람 모두 구조대 도움으로 강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고도 이 남성은 밀린 배달에 대한 벌금 때문에 걱정에 빠졌는데 아이고야, 이런. 다행히 남성의 선행에 이 배달업체는 벌금을 탕감해 주는 건 물론 당국과 함께 남성에게 5만 위안, 우리 돈 약 9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까지 약속했다고 합니다. 아유, 훈훈하게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